직무윤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7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직무윤리 쪽은 여러분들이 주로 설명이 약간 깁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아니고 서술형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안 된다면 단원평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장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주셔야겠습니다. 207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기록 및 증거 유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좀 뭐 별로 이렇게 직무윤리 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공부할 게 없으니까 자주 읽어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및 증거 유지 의무에 보시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기록 및 증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되는데 영업에 관한 자료는 투자 권유 관련 자료는 10년간 유지한다면서 기록 유지 의무 10년 유지한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도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주문 기록 준 매매 명세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자료도 10년이고요. 집합투자 재산, 투자 일임의 자산, 신탁재산 등 투자 자산 운영에 관한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관하고요. 매매 계좌 개설 설정, 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관하는데 업무 위탁 자료는 5년이고요. 업무 위탁 자료. 그러니까 이 업무 위탁 자료 10년과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겠네요. 업무 위탁 문제는 5년이고 이 5년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 유용 관리 등 준법 관시 관련 자료도 5년이고요. 내부 통제와 준법 관시 관련 자료도 5년이고, 그다음 임원, 대주주, 전문 인력, 자격, 이해관계자 등의 거래 내역 관련 자료도 5년입니다. 그 밖에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3년이고요. 여러분들이 10년 주의로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네요. 투자 권유 관련 자료. 여기 보면 투자 권유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 주문 기록, 매매 관련 기록, 그다음에 매매 계좌 개설, 매매 계좌와 관련된 매매 계좌 개설을 하는 것도 10년간 보관하게 됐으니까 이 10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설명서 있죠? 투자 권유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 설명서로 보관을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중심으로 문제 보니까 10번 문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10번 문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해야 한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문서의 보존 기간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겠네요. 어렵겠고요. 투자 권유 관련 자료는 10년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투자 설명서를 10년간 보관하니까. 주문 기록, 방금 주문 기록 매매 명세도 우리가 10년 하게 됐죠. 이렇게 문제에서는 5년이 됐으니까 틀렸네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 유용 관리 등 준법 감시 자료는 우리가 5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아무튼간에 어렵겠습니다. 문제가 틀려라고 전형적인 중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틀려라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전에 없던 문제니까 자료를 한번 살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당한 금품 수수의 금지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수가 허용되는 금융상품이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하면 지금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협회에서 재산상 이익은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가입을 해준대. 상품을 가입했는데 인사는 해야 되죠. 인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상품권과 관련돼서 5만 원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5만 원, 3만 원이죠? 3만 원. 3만 원은 허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5만 원이라고 출제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빠진 적 없이 출제가 됐으니까 증투가 되었든 파생이 되었든
모든 금융자격증 시험에서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3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5만 원가 출제가 되니까 틀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애경사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발생했는데 협회에서 금융회사에서 3만 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20만 원까지 갑니다. 애경사의 경우는 20만 원까지 애경사입니다. 애경사의 경우는 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법감시에 동의를 얻는다면 연간 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 문제가 허용됐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99% 이 문제 출제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100% 출제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물론 약간의 변화점이 있었겠지만 금액 가지고 출제가 됐으니까 정리하는데요. 나머지는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영업규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3만 원 정도는 그렇죠. 괜찮하다 생각하는데 뭐 500만 원 보냈다든가 3천만 원 보냈다. 이것은 안 되겠죠. 자산상 이익 내용이 사회적 상규 및 거래 상대방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제외하는 경우도 안 되겠고요. 자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거래, 투자 자문, 투자 일임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일임업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거유재산 관리 업무 수행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고요. 자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 방법 위법, 부당 행위에 은닉 또는 대가가 목적인 경우도 금지하고 있고 거래 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통상적인 업무로 볼 것이냐 또는 과다, 뇌물로 볼 것이냐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아시겠죠?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 술 마신 데는 아니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활동 안 되겠다 이거. 여감이 도락할 때, 요락 활동이 단란주점 문제 있습니다. 내용 판례였고요. 금융투자 상품이 경제정보 관련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의 소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고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이 행동하여 투자매매 중개사에게 자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사가 판매사의 변경 등을 조건으로 자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바꿔달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A 거래처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B 판매사 거래할 테니까 금품 수수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거고요. 허용되는 거, 이거 중요하다겠죠? 허용되는 거.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위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활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 기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있죠? 매매하실 때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3만원 동그란 별표 치고요. 3만원, 5만원 바꿔놓는다고요.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고기하고 식사할 때 3만원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이하의 경조 및 조서, 애경사에서는 2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 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특정이죠. 불특정. 특정하면 안 되고요. 특정은 틀린 표현이고 불특정해야 되겠습니다. 불특정에 대한 세미나 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제공할 수 있는 자산상 이익 한도는 금융투자사가 동일 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초과 자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연간에는 1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영업수익 1천억 이하 시에는 맥스 3% 아니면 10억이죠. 그럼 1,000억이면 얼마까지죠? 맥스 최대니까 3%면 그렇죠. 30억까지 가능하네요. 또는 10억까지도 가능하고 1천억 초과 시에는 1%가 또 30억 중에서 가능한데 1%면 1천억에 대한 1%면 10억일 것이고 초과할 경우에는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출시된 적은 없는데요. 자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 절차 보시면 자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 목적, 제공 내용, 제공 일자, 거래 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의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보관하네요. 이건 5년 보관합니다.
11번 부당한 금품수 금지에 관한 설명을 가리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요. 거래 상대방만 참여하는 여가및 오류 활동 등의 비용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투자자로부터 미주권 관람권을 받는 것도 부당한 금품수로 봐 금지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가능하다, 예의적으로 인정한다겠죠? 예의적으로. 4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뭐 여가 활동 상품권인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3번 안에 담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및 전달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비대칭성의 밑을 치고요. 비대칭성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정보를 아무래도 회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회사 임직원들이 더 좋은 정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회사 임직원들이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받겠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좋은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자 보시면 당해법인이 임직원, 주요 주주,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계열회사 임직원, 주요 주주 등과 당해법인과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도 포함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계약 체결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이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규제 대상 증권에서는 당해법인 관련 증권을 기초로 하는 신용증권도 포함해서 확대하고 위반시 형사책임이 있고요. 위반시 형사책임까지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까지는 하시지 말고요. 우리 문제는 있는데 이게 혹시 나온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벌칙을 형법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다른 문제 맞으니까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영어 직무일 10문제 중에서 한 8개는 충분히 맞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틀려라고 나온 문제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틀려라고 나온 문제 틀려주시고 출제자가 이 문제 맞으면 합격합니다 하면 그런 문제 맞아주고 그렇죠? 그런데 출제자가 틀려라고 나오는 문제를 굳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또 틀려버리면 출제자가 맞아라는 문제는 또 틀리고 그럼 불합격하는 거죠. 공부하는 어려움입니다. 60점 시험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위반시 형사책임, 위반시 민사책임 이렇게 문제 자체가 약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12번 보면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및 전달 금지 의무 위반시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모르고 가면 어렵겠죠. 2번 보면 이익 또는 손실 혜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그랬는데 3년이고요. 3년 이상이고요. 이익 또는 손실 혜택 5년 이상이라면 생각해보세요. 5년 이상이면 얼마나 그렇죠? 많죠. 우리 특가법에서도 5년 이상을 최저 형량으로 정한 경우도 거의 없는데 형법에서 여기서는 5년이니까 좀 많고요. 많다.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이익 또는 손실 혜택이 50억 이상이네요. 그래서 5억과 50억은 3억, 3년, 50억 이상이면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0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살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 시 자격정지는 자칠에서 우리가 10년입니다. 10년. 어렵죠? 어렵습니다. 1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13번 네, 불공정 거래네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금지입니다. 이 불공정 거래 정보는 이건 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죠.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불공정 거래와 관련돼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먼저 선행 매매가 있습니다. 선행 매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증권사 직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따릉 전화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고객님이 삼성전자 주식 200만 주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고기이랑 가능하겠죠. 예고법이라면 너무 많은 게 과장됐나요? 다른 종목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외국인 허용 한도 확대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만 주라고 가정해 보죠. 100만 주 주문을 매수하면 외국인들은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만 주 사주라고 하지 그 가격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냥 수량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한가폭이 15%인데요. 15%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주면 돼요. 그래서 그날은 가격이 오르겠죠. 100만 주 거래가 없던 평일이었다면 그러면은 미리 100만 주문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걸 예상을 하니까 미리 본인 매매를 한다든가 제3자에게 전화해서 친구야 이번에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오늘 무조건 동시효과에 삼성전자 사라. 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100만 주 산대 이런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대량 주문이죠. 대량 주문을 받고 먼저 매매하는 거, 먼저 움직인다 이거죠. 먼저 행동한 겁니다. 먼저 행동하는 앞선자죠. 앞선. 그래서 먼저 행동해서 매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캐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캐핑은 조사 분석 업무 담당자가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A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먼저 알고 이런 정보를 알고 또 제3자에 관련해서는 안 되겠다. 조사 분석 담당 24시간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48시간으로 바꿔놓죠. 스케일핑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조사 분석 업무 담당자가 24시간 전에 매매하는 것을 조사 스케일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매에 보시면 금융투자상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매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행매고요. 먼저 움직였다 이거죠. 스캘핑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투자 분석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당해 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차익을 얻는 거래를 우리가 스캘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매매와 조사 분석 자료 제공에 제한도 있고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조사 분석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취득한이라는 것은 알게 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분석사는 자신의 담당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채권,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워런트, ELW 말하죠. 워런트 매매 행위 금지. 금융투자 분석사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한 후 24시간 동그라미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고 공표일로부터는 7일이 경과하지 않는 때는 공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조사 분석 담당자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면 7일 동안은 매매를 하려면 매도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매매한다. 7일 동안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 매수하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면 A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면 7일 동안은 매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예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A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해놓고 실제로는 매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사 분석 담당 업무자는 조사 분석 담당자는 같은 방향으로 7일 동안 이야기하고 24시간. 그래서 조사 분석과 관련돼서 이 조사 분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24시간.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7일 매매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분석 업무 담당자가 먼저 매매하는 스캐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시세 조정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전하는 거죠. 영화에도 몇 번 나왔었죠. 작전하는 거. 불공정 행위입니다. 시세 조정 행위, 유장거래에 의한 시세 조정이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장거래 유탁 및 수탁이거든요. 통정매매는 서로 짜고 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주 팔 테니까 너 100만 주 사라. 그래서 통정매매의 특징은 통정매매는 권리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권리 이전. A가 B에게 매도하고 B는 A에게 매수하는 권리 이전이 발생한다. 얘가 매수하고 얘가 매도한다는 거. 그래서 100만 주를 서로 매매했다니 서로 권리 이전이 있는 것을 통정 매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매매가 있습니다. 가장 매매.
이 가장매매는 권리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허수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가보면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주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평상시에 100주 거래되는 것이 아침 동시효과에 갑자기 10만 주 거래가 예수 주문이 나면 투자자는 A 회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네? 좋은 정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가장매매는 그 문제하고 있습니다.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다릅니다. 통정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 이전이 발생한다는 거. 권리 이전. 매수매도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매수매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가장매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조작이 있고요. 안정조작은 모집 또는 매출 청약기간 2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시장 조성기간도 있고요. 사기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13번 보시면 다음 중 불공정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1번 투자자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은 정보를 그 이행 전에 미리 거해서는 안 된다겠죠? 이게 우리가 선행매매라고 했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 팀 동료에게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옹기탁할 수 없다겠죠? 투자 권유 대행인은 3번 투자 일임업자는 투자 판단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일임받아서 알아서 해주세요. 수가시,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해서는 일임을 받아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조사 분석자를 공표하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죠.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일단은 숫자가 보이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아셔야 돼요. 이 숫자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14번입니다.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에 살펴봤네. 신임은 뭐 누구나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 다음에 계약직이든 아니든 그래서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회사의 의무가 있고요. 시회사와 신임관계 및 신임의무를 지며 그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식의 고용관계의 유무, 보수직업의 유무, 계약기간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신성실 의무에 보시면 소속회사에 대해 수임자로서 그 업무를 신의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무를 신성실 의무라고 하고요. 직무 전념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회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혜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즉시 보고합니다. 소속회사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회사의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계속성 여부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되는 지혜 취임 금지고요.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의 명시적 허락을 사전 얻는 경우에 허용하고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가 여부, 이례적이든 계속적이든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충실하라 이런 회사에 14번 보시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반대 못한 것은 있습니다. 회사에 신임관계에 있고 맡은 직무에 대한 신임의무를 준다고 당연하네요. 2번 회사와 신임관계 및 신임의무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계약직이나 임시직에도 적용한다겠죠.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똑같네요. 3번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겠고요. 4번 이해상충 여부는 현저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었는지 이익을 얻지 않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회사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죠. 15번 대외활동 시의 준법 절차입니다. 이 대외활동 시의 준법 절차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다 보면 방송 출연이라든가 또 강의 요청 같은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항상 회사의 승인을 받는데 회사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준법감시인에게 승인 받아야 돼요. 사장님한테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준법감시인에게 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진 후에 여러분들이 강연 활동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꾸준히 있어요.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범위에 보시면 예부 강연, 연설, 교육, 기구 등의 활동이고 신문방송, 또 허가, 대외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정도에 따라 소속 부정장, 준법감신,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고요. 사전에 미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요. 준수사항은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경우에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요. 이것은 회사 의견이 아니고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요.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방송 출연한다 해서 회사를 자주 떼먹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안 되겠죠.
그냥 설명할 게 없어요.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해야 돼요. 회사의 이름으로 가지고 밖에서 방송 활동했으니까 얼마 돈을 받았는지 신고하라 이거죠.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본국에서 지휘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라. 금지사항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중요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승인하지 않는 문건, 내부 문건 있잖아요. 내부 문건을 여기에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의 내치는 금지하고요. 한정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고 있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금지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나 부당 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제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금융투자 상품, 인력, 정책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다른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활동 중단이고요. 부여받은 주된 업무 이행이 어렵거나 일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회사는 대외 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즉시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언론기관 접촉,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언론기관에 접촉해야 되겠고요. 임직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시기와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당의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사고하면 오히려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여론에 대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과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되게 사과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잘못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역풍을 맞죠. 바로바로. 지난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바로 사과를 했다면 아마 그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저는 몰랐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뉘앙스 같아요. 남자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렇게 했나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했나요? 이 표현이 남자들한테는 그거였답니다. 아주 남자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는 말이 있었죠? 네. 표현상으로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언어 해석 차이가 남성과 여성은. 그래서 남성의 언어 표현과 여성의 언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그날 당장 그게 보도가 돼서 나왔을 때 서로 진실되게 촬영장에 있었던 말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했다면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방송 출연 정지당하고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공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이 덮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좀 안 되겠죠.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다음 전자통신 수단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시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고요. 15번 대외활동 시 준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중요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해서는 안 되겠고요. 내용의 복잡성, 전문성, 언론기관을 통해 전달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만 사용해서도 안 되겠다 이거죠. 3번 임직원의 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사생활 침해 행위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대외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임직원 즉시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거죠.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옆에 16번 보시면 회사 재산입니다. 회사 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습니다. 회사 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금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당연한 것이고요. 회사 재산에 개인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부당 사용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회사 재산은 동산, 부동산, 영업 비밀 등에서 모든 유흥, 미용 모두를 포함한다는 게 추천하고요. 회사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비밀 정보의 보안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특정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이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아닌지를 모를 경우에는 비밀 정보로 취급합니다. 비밀 정보 취급을 하고요.
고객 관련 정보, 투자 대상 회사 정보, 운영회사 정보, 회사의 경영 정보, 일체 비밀 정보는 정보 차단의 원칙, 차인스 율이라거든요. 차인스 중국을 말하죠. 벽. 중국 사람은 서양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서양 입장에서 바라볼 때 중국 사람은 비밀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차인스 율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거하고 전산 시스템을 포함한 장치, 구축 정보 장치, 정보 차단벽에 설치된 사업 프로세스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비밀 정보로 간주하고. 비밀 정보 제공 시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최소한의 범위 동그라미 치고요. 시험지에 나온다면 최대한으로 나오겠죠? 비밀 정보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알려준 경우가 있어요. 뭐 법원에서 요구한다든가, 재판에서 필요하다든가, 또 여러분 상급 법원에서 이렇게 기타 등 주로 재판에 관련된데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알려주면 안 되고요. 이 기회다. 재판에서 왔으니 이번에 기회다.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 아니고요. 최소한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고객정보 뉴스라도 한번 살펴봤네요. 타인정보 이용 시 별의 의무도 있고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는 밑줄 칩니다. 고용이 여러분들 관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바로 끝난 게 아니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보통 3년이죠? 3년 정도는 회사의 정보를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고용 관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은 정보를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번 회사 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금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회사의 재산은 고객관계, 영업기회, 임직원의 지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말하고요. 2번 회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즘은 차단하고 있죠. 회사에 가시면 회사 일만 하셔야죠. 왜 인터넷 하십니까? 왜 근무 중에 서핑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미생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생 예전에 아주 대단한 히트였죠? 미생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더라. 들어보셨나요? 회사는 전쟁터인데 회사를 떠나니까 지옥이더라 이런 표현. 가슴이 와닿더라.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회사 떠나서 생활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는 회사에 전념하시고 또 회사를 그만두시면 또 다른 일에 전념하시면 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면 열심히 하셔야죠.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그렇게 불평불만 많은 회사를 그만두셔야죠. 자유잖아요. 회사 그만두는 것은. 그렇죠. 회사 다니면서 사심 없이 회사 다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 이런 그렇더라. 회사가 여러분들이 일단 방패막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좀 회사에 충실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미생에서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쉼없는 전쟁터. 회사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국제 관계에서. 그렇지만 회사를 떠나니까 전쟁터를 떠났다 생각했는데 그쪽은 전쟁터가 더 심한 지옥이더라. 미생에 있던 아주 유명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참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IMF도 겪었죠. 외환위기도 겪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3번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범위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했죠. 최소한 틀렸네요. 최소한의 4번 취득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 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 너만 알아라. 이거 안 돼요. 이게 비밀이 아니다. 야 친구야 너만 알아? 이 비밀? 이거 비밀이 아니야. 이 순간에서 이것도 안 된다. 되게 여러분들 그러죠? 친한 친구한테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본인은 상대방 친한 친구, 친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상대방도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한 사람. 또 그 상대한테 가서 이건 아주 너만 알고 있어? 중요한 정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정보가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당나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내부 통제 기준은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내부 통제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17번 문제 보시면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할 적절한 기준이 절차니까 당연히
법령 준수니까 이것은 내부 통제 기준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되겠고요. 내부 통제 기준 보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요. 취지 및 근거는 방금 살펴봤고요. 준법감시제도 회사 임직원 모두가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로서 선관 의무에 입각하여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재반 복귀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를 우리가 준법감시제도라고 합니다. 법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게 준법감시제도고요. 통제 감독 장치고요. 내부 통제 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다르죠 내용이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예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 보호의 목적 투자자 보호가 들어가면 내부 통제 기준 되겠네요. 내부 통제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이고요. 예방규칙 주사에 적절한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주요 규정사항 보시면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 경영부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체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리, 업무 이행 시 임직원 준수할 절차, 내부 통제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위반,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보고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또 지점도 내부 통제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해야 돼요. 영업 및 용무에 대한 변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인사채용 관리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자가 대상지점 한 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정 및 기정. 주로 이게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꼭 주의합니다. 이사회 내부 통제 기준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거.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주총회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겠죠? 주주총회. 시험 문제에서는 주주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주총회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펀드에서는 주주총회가 나올 게 없어요. 전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세 문제 이상 맞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약간 어려운 문제거든요. 7점 무조건 나오겠죠. 이 문제 맞으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이지 주주총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펀드에서는 주주총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럼 18번입니다. 준법감시에 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 2인 이상 되어야 되고요.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에 명확하지 않는 업무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 이사회가 나오네요. 그 다음 3번 준법감시는 선임과 해임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회 결의사항이죠. 이사회 결의사항. 전부 이사회예요. 이사회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4번 준법감시는 겸직 업무 위반 시 5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규정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준법감시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준법감시와 내부 통제 기준은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올 거고요. 둘 다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소속회사 지원 업무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그래서 내부 통제 214쪽과 215쪽은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개념 정리하신다면 준법감시와 관련돼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다는 거. 이사회 결의사항. 설치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는 1인 이상 되어야 하면 밑줄 치고요. 1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의무사항이니까. 임명.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법감시는 임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상담 이사회 결의를 거치하며 그 임명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해 줍니다. 금융위에 통보하며 권한과 의무가 있고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의 제한 없이 밑줄 칩니다. 제한 없이 보고가 가능해야 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업무 전반에 대한 협금,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부 부당 행위 등과 관련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시정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있습니다.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해야 되고요. 중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감시 부서를 설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 부서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운영해야 됩니다. 준법감시 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 분장은 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감사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는데 준법감시 업무 일부를 준법감시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부정별 수개의 부정을 일단위로 하여 업무를 위임받아 감독할 관리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위임받아서.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도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는 방금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준법감시와 관련돼서는 이 사회결의사항이 대부분 시험 문제 지금까지 답이었으니까 지난번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시고요. 한번 준법감시 문제는 안 틀려야 되겠습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금융자격증 시험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직무윤리 위반 행위인데요.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직접 제재할 수 없고 공고만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직접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규제할 수도 있고요. 금융투자협회가 공고만 가능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래에서 계약이 소극적으로 실효돼 연상이 회복되는 것은 해제라고 하고요. 형사처벌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지 위반 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고요. 나오면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가 세 문제, 네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과태료, 벌금, 형칙과 같은 문제니까 굳이 본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시면 자율 규제가 있고 협회는 자율 규제라겠죠. 금융투자협회는 할 수 있다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공고만 가능합니다. 자율 규제고요. 공고만 가능하다. 그래서 협회만 기억합니다. 협회만. 우리 시험은 협회의 주관이니까 시험에 출제하면 협회 쪽 하나 내겠죠. 자존심 문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 제재도 있고 민사 책임도 있고요. 형사 책임도 있고 시장의 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공고만 가능하다는 거. 묶어서 이해하시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임직원 교육을 해야 되고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도 해야 되고 보고 의무가 있었고요. 내부 고발 제도가 있고요. 이 내부 고발자의 비밀 보장,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렵죠. 회사 다니시보면 윤리 강령의 제정 및 운영이 있고 조직 문화의 재정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리 쪽 살펴봤는데 윤리 쪽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출제 예상 문제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출제 예상 문제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거의 한 50문제가 넘는데 50문제네요. 이 50문제만 하시면 여러분 10문제는 무난하게 획득하시겠습니다. 직무윤리 쪽은 시험 문제를 확대시켜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내용에 교재에 있는 내용만 하시면 저희 교재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합격하신데 지장 없고요. 90점까지도 목표로 하신다면 부담 없고요. 60점은 무난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하신다면 직무윤리 쪽은 반드시 10문제 가까이 맞으셔야 되니까 방문 평가 정도는 꾸준히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서술형이니까 지문이 길다는 거. 지문이 기니까 평상시에 지문을 익숙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답 찾아내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다른 쪽은 개념이 틀리니까 시험 문제 탁탁 나오는데 직무윤리 쪽은 워낙 서술형이니까 있다 없다를 바꿔놓을 테니까 불편하죠 시험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윤리 시험이다 사회시험이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지문 위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